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그 인사랑 경조를 같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은 항상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되 반복되는 거는 조금 줄이고 이제 아닌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한번 보시면 매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한마디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자료를 띄워두기 때문에 이 자료 혹시 빠진 거 없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바로 이제 강의 계획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맨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연기 때는 개념 위주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적 현상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한 그 변수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었었고, 1순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레이어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 실질적인 어떤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더 알아야 되는 추가적인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화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 그 배경 보시면은 경조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시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이제 첨언해가지고 더 이제 뭔가 그럴싸하게 이제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통상 경영 조직은 책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한마디로 싱크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러한데 라고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그거는 뇌피셜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싱크로율을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합격수기 제가 다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합격수기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인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약간 쉬어가는 코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딥하게 공부를 하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다가 약간 좀 힘 빼고 좀 보다가 다시 또 이제 강하게 하다가 힘 빼고 보다가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반면에, 경조는 이제 쉬는 코너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잘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싱크로율 높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초점 맞추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사 때는 제가 이 옐로우 카드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우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한번 논리구사를 해봅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경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생각해볼 문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되었고 결과가 이렇다는 거구나, 이거를 납득을 하시고 현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 있긴 있는데 인사처럼 빈도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피카소의 연작파나 황소 요거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관찰을 하고 핵심을 끄집어내고 여기에서 이제 엄선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키워드가 많아요. 지금 이제 책을 보시면은 한 문장 또는 문단 안에 키워드가 2-3개 정도가 이렇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근데 2-3개 우선 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1기 때는 최대한 많이 공부하세요. 최대한 많이 공부하시고, 그 중에서 2-3기 때는 괜찮은 걸 엄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내가 한 3가지 정도를 공부를 했다. 근데 한 2-3기 때에는 그 중에서 고퀄리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엄선해서 다듬는 거죠. 그렇죠?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 그 판화처럼 정말 이것만 봐도 황소인 것 같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연기 수업도 했지만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나면서 그 불합격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냐면, 제가 그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를 한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2024년에 형식을 조금 가다듬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내용에 어느 정도 완성치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완성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 임계치는 넘었으니 경조에서 그래도 61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형식적으로 예쁘게 좀 쓰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의 시험 그 끝날 때까지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계속 채워 넣는데 어떻게 채워 넣는다? 더 고퀄리티의 그 엄선한 키워드로 채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 가다듬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 차이점 이제 알려드리면은 오늘 이제 인사노무관리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MBO라고 하는 거 또는 뭐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MBO와 멘토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뭐이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인사노무관리입니다. 그래서 구슬깨기라고 저는 이제 비유를 하는데 어떤 제도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에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게 인사노무관리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연공급이라고 해도 다르게 쓸 수 있듯이 다르게 쓸 수 있는데 경영조직은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장 찍기라고 도장 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제 한 주제를 어떻게 그냥 바로 이제 독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경쟁가치 모델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경쟁가치 모델 잠깐 구슬깨기 아닙니다. 최대한 싱크로를 높여가지고 누가 주장했고 어떤 연유로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뭐가 있고 이 시사점은 뭐가 있고 연결되는 주제는 뭐가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도장 찍기 또는 도장 깨기처럼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성실하고 착실한 분들이 경영조직 그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 요 지금 표를 보시면 요 진도대로 저희는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1월 6일에 시작을 해서 이제 3월 23일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인사랑 경조랑 같은 날 보면은 이제 쌍코피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좀 다르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5회차 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경조는 6회차 때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2월 17일 전이 바로 이제 그 설 연휴예요. 그래서 설 연휴 때 경조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너무 또 빨리 보면은 그 기말고사의 그 범위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기말고사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제가 공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지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6시 45분에 시작을 하는 이유는 원래는 7시에 시작을 하곤 했었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7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차가 끊긴다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제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15분씩 조금 일찍 시작을 하고 제가 늦어도 10시 20분에는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구글 드라이브 가보시면은 경영조직 mp3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워낙 많다. 악명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다운받으시고, 이것도 이제 좀 알려드리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하나하나 언제 이거 다운받나요? 라고 하시는데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시면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는 거 그렇지만 그 전체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신 다음에 그 마우스의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한꺼번에 전체 내려받기 이거 하시면은 전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하나하나 누르시면 100 몇 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로 받으시고 그냥 한 번에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 그 받으신 자료랑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경영조직 전략 노트 제 8판 이걸 가지고 이제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두꺼워요. 그렇죠? 엄청 두껍고 페이지가 대략 몇 페이지? 8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800페이지를 싹 다 외우는 거 사실 불가능하긴 한데 됩니다. 되니까 이제 우리 해봅시다.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필기노트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사야 되는 거 아닌데, 누가 이것을 이제 필요로 하느냐? 작년이랑 재작년에 필기조교분이 이 이제 필기를 담당을 했었는데 좀 재밌게 그렸어요. 중간에 이제 웹툰처럼 막 이제 뭐도 그리고 노트 필기를 워낙 잘해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저랑 그 쉬는 기간에 12월 말에 협업을 해가지고 이걸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필기 필요 없는데 그냥 경영조직 전략 노트 이것만 지금 봐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전자칠판 보면서 어떻게 필기해야 될지 모르는 분, 그리고 내 필기하느라 지금 내용 다 놓쳐버린다 라고 하는 분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나눠 드렸을 거예요. 스토리 있는 두 문자. 보시면은 이것만 외우면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 여기 이것을 가늠을 하셔가지고 오늘 공부한 그 어떤 주제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이제 복습을 좀 하시고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막 저렴하게 어떤 그 두 문자 같은 거, 이런 저렴한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장 가면 너무 떨리기 때문에 두음 생각을 하면 차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음을 아예 배척하지 마시고 이제 두음 최대한 이제 이 중에서 와닿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그 오늘 이제 나눠드린 자료 중에 마인드맵이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인사 마인드맵이고 똑같아요. 이제 내용은 이제 경조 마인드맵인데, 마인드맵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린 것이고, 요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독서대 위에 또는 이제 앞면에 붙여두시고 내가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조는 사실 마인드맵의 그 중요성이 인사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주제별로 묻기 때문에 소주제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리엔테이션 자료. 자, 경조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욕구가 생기냐면, 이 변수, 저 변수, 막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이걸 막 한 번에 이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파트에서 뭐 지각을 공부하기도 하고, 성격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태도를 공부하기도 하고, 동기부여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결국 이제 그 주제에서는 지각 안에 세부적인 어떤 이론들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래서 지각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성격이 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태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하나의 판으로 막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학문 연구예요. 학문 연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각의 지금 해당되는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이제 충실하게 이 안에 뭔가 이론이라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특히 티오리 또는 어떤 좀 유명한 학자다, 아니면 제가 이건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위주로 이제 세부
완전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지 막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고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학문 연구보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형광펜 칠하는 법, 요거는 인사랑 좀 다르긴 합니다. 인사는 이제, 중간중간에 예시 문제,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위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경영조직은 일관되게 로마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쌍괄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 때 여러분들한테 주문한 게, 자, 목차 간의 위상을 알기 위해서 그냥 우선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만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자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일기잖아요. 일기는 개념, 학자, 키워드, 연도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선호하는 색깔로 이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건 키워드예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은 오늘 이제 나눠드린 그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 그리고 띠오리가 붙은 거, 이론이 붙은 거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자나 연도를 꼭 외워야 되느냐? 그렇진 않은데요. 제가 요거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제 어떤 합격 수기를 보면은 제가 학자를 엄청 썼거든요. 연도도 다 썼습니다. 부제도 다 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 갖춰진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이랑 내용을 디폴트로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이 저 부제도 썼고요. 저 학자도 영어로 썼고요. 그리고 연도도 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주부를 바꾸면 안 됩니다. 개념이랑 내용이 없는데 학자만 있다고 또는 연도만 있다고 해서 점수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갖춘 사람, 이게 육각형이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다 갖춘 사람이 안 그래도 갖추고 있는데 이것까지 썼기 때문에 고득점이 나오는 것이지 뭐 정말 내용 알맹이는 없는데 학자, 연도만 썼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꼭 써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통상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회독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영어도 씁디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반복 회독을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워낙 많이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지 영어를 쓴다고 해서 교수님이 플러스 1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독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긴 질문은 메일로 그리고 짧은 질문은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 카톡으로 얼만큼 오느냐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질문이 많이 밀려있지 않으면은 뭐 정말 10분 안에도 보내는데 질문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일주일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똑같아요. 인사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들려주는 경영조직론 학습 노하우라고 하는 게 2페이지부터 보시면은 25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거 알려드립니다. 작년에 65점 넘은 사람이 매우 많았어요.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자 티타임을 하잖아요. 합격자 모임 그 티타임을 하는데 그때 옆에 비골 안에다가 점수를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몇 점 받았는지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63점 받아가지고 막 완전 이제 고득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다 쓴 점수들이 65가 넘는 거야. 그래서 이제 65 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써도 되나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것만 보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 경조가 점수가 되게 후했구나 요것만 보고 경조를 막 전략 그 과목으로 삼아가지고 엄청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시간을 줄이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왜냐하면 매년 두 과목은 어렵게 나오고 두 과목은 쉽게 나와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랑 인사가 점수가 좀 박한 편이었고 노동법이랑 경조가 점수가 후한 편이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해죠. 이제 그 다음 해에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경조가 점수 후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완전 내 모든 걸 투자해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 결국 가장 좋은 거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60점을 기준으로 두고 막 뭐 하나 대박 나가지고 지금 막 67, 막 70 이렇게 받고 나머지 막 완전히 막 안 그래도 행정 싫은데 막 51점 받고 막 이게 견인하겠지, 막 하드캐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의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뭐 행정, 인사, 뭐 경조 이렇게 거의 뭐 61, 59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이번 해에는 워낙 인사랑 행정이 점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노동법이랑 그 다음에 경조에서 많이 견인을 하고 행정이랑 이제 인사는 조금 이제 낮게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되 경조는 그래도 이제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강조 드립니다. 경조를 어떻게 하면 잘 하나요?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막 이거 뭐지? 이거 왜지? 뭐 이렇게 물어볼 그 시간에 한 번 보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싱크로율 이렇게 높이시면은 굉장히 좋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거 공부 방법을 공부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부 방법을 공부하는 거는 작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노하우도 이거 보시면서 공부를 안 하고 이것만 막 또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3명 것만 이 사람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찾으셔가지고 그 스타일만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랑 똑같이 제가 오픈 카톡방에 이제 백지복습이랑 쪽지 시험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개설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 백지복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연습장에 막 그냥 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1기부터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었죠? 답안을 쓸 것을 고려해서 연습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연습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제시한 그 답안 양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제가 올려둔 그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 보시면은 답안 양식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나는 소주제 하나씩 써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써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는 것 중에 이게 중요한 주제가 경쟁가치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경쟁가치 접근법 또는 경쟁가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쟁가치 모델 또는 뭐 접근법이라고 이제 해 두시고 목차 어떻게 잡을 건지. 사실 목차는 제일 좋은 게 책에 나와 있는 목차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목차대로 이제 로마자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보시고 항상 디폴트는 뭐다? 25점짜리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근데 풀 센텐스 써볼 필요는 없고 목차 써보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2개 정도 뭐 3개 정도 써보신 다음에 그냥 말로 또는 마음속으로 그냥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 키워드는 무슨 의미고 이거는 무슨 의미야. 이렇게 이제 보시고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백지복습 하신 거 올리시면 되고 쪽지 시험은 우리가 1회차는 쪽지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카톡방은 마찬가지 김유미 노무사 또는 경영조직 또는 1순환 또는 주말반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자 경영조직입니다. 인사 들어가셔가지고 또 경조 올리시는 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시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바로 경영조직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경영조직론. 제가 이제 사담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것도 없지만 특별히 뭐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경영조직론은 크게 보면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요거 이제 잡고 들어갑시다. 미시조직론이랑 거시조직론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1번이 미시조직론 그리고 2번이 거시조직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시조직론, 미시라고 하는 게 뭐죠?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구성원들이에요. 그렇죠? 구성원 개개인의 실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성격, 태도, 지각, 동기부여 정도, 학습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결국은 드러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미시조직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으로 드러난다. 근데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성원들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미시조직론, 즉 조직행동론이라고 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시조직론이라고 하는 건 조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조직이 있을 때 상공에서 조망을 한다는 겁니다. 조망을 하면서 이 조직의 시스템은 어때야 되는지, 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나 혁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게 바로 조직 이론, 조직 구조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바로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미시조직론에 해당이 되는 게 개인 수준, 그리고 개인이 모여 있는 집단 수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조직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편이 개괄입니다. 1편 개괄. 오늘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2편이 개인, 그리고 3편이 집단, 그리고 4편이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바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자, 21페이지 먼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베어리어블이라고 나와 있는 변수.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과 같은 이제 사회 현상을 연구를 할 때 추상적인 관념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변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성 같은 거, 뭔지는 느낌이 오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성 같은 거, 성격도 대강은 뭔지는 아는데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느냐? 선대 학자들이 이걸로 측정하면 된다. 공정성은 이런 것들로 측정하면 된다라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베어리어블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되고 이 4가지를 이해를 잘 하시면 특히 우리가 모형을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게 이제 기본 변수예요. 기본 변수.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독립변수는 영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independen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independent variable. 한마디로 종속 변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연구 모형에서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에서 원인이 되는 변수, 원인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직무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성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직무 설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뭐가 원인이죠? 직무 설계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독립 변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속 변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반응 변수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결과 변수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 변수, 반응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ependent variabl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앞으로 어떤 모형을 보면은 independent variable 또는 이제 dependent variabl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표기하기 쉽게 x, y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써 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원인, 결과 간의 인과 관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원인, 결과. 이거를 이제 인과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3가지. 자, 그게 뭐냐? 우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사이에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직무 설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직무 설계랑 성과 간에는 관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생뚱맞은 정말 관련이 없는 거, 상관성이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째. 원인과 결과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먼저 와야 되고 결과가 나중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성과가 나면 직무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 그 관계에서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먼저, 그다음에 결과가 나중.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번째예요. 기타 오염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타 오염 변수가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성과. 아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직무 설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아까 뭐 예를 들었었던 성격, 개인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죠. 개인의 어떤 지각도 영향을 미칩니다. 태도도, 그리고 뭐 동기부여 상태도,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미치는데 기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오염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화살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화살표는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냐면 요 3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X, Y 사이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되는 모형에서 만일 화살표가 있다면은 3번까지 이게 다 검증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게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시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유를 자, 좀 더 정교하게 뭐가 정교한 것이냐?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설명해주는 변수 또는 요인을 매개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관계 인과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논리를 정교하게 설명해 주려면 별도의 어떤 변수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매개 변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제가 뭐라고 불렀었죠? 징검다리 변수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더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직무 설계를 잘 하면 성과가 난다 라고 했었는데 말이 되긴 돼요. 되는데 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직무 설계를 잘 하면 개인의 심리 상태에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성과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논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변수가 바로 매개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변수가 3개가 있다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논리적인 징검다리 변수에 해당이 되는 매개 변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간 관계에서 중간에서 효과를 조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간에서 강도를 더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세게 또는 더 약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요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직무 설계가 결국 개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로직에서 자, 직무 설계를 잘 하게 되면 개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조절 변수로서 개인의 성장 욕구 강도가 굉장히 높게 되면 한마디로 뭔가 성취하고 발전하고 싶고 자존에 대한 열망이 높고 이러면 개인의 심리 상태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 욕구 강도가 이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만사 그냥 오케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오히려 개인의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하거나 심지어 떨어지거나 이거보단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중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강도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요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랑 그 매개잖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고요. 3단 논법처럼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알아내게 되느냐? 예전에는 한마디로 아주 예전 1960년대 70년대는 대부분은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제 하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꽉 찼어.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연구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찾아내게 되느냐? 계속 이제 논문 찾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인 그리고 이게 결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X가 Y 그리고 Z 이렇게 이제 3단 논법으로 이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인 결과인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원인 결과 그리고 이게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따져보면 또 원인 결과고 이렇게 따져보면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 즉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가 있다면 요거 이제 원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무 특성 모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개도 있죠. 그리고 바로 조절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원인이겠죠. 그렇죠? 원인. 그래서 핵심 직무 차원이라고 하는 5가지를 충족시켜주면 원래는 뭐라고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헤크만과 올드햄의 이 연구하기 이전의 학자들은 여기까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 직무 차원을 잘 구성을 해주면 성과가 좋게 나타나더라.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헤크만과 올드햄이 뭘 찾아낸 거죠? 더 선행 연구를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중요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심 직무 차원을 5가지 잘 설계해주면 개인의 심리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하고 정교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성과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자, 단 이제 보시면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니야.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반화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여기 조절 변수가 있고 여기 조절 변수가 있는데 이 조절 변수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직무 차원 5가지를 충족시켜주게 되면 개인의 그 중요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단 누구에게만? 여기 보시면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은 엄청 긍정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미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중요 심리 상태 긍정적인 사람인데, 자 마찬가지로 성장 욕구 강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 결과가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조절 변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개 변수, 그리고 조절 변수, 그리고 원인 결과 변수가 다 들어있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1975년 모델인데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도 이제 단순하게 이건 많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원인 그다음에 결과 이런 거 많이 없고, 지금은 이제 매개에다가 조절에다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붙여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막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에 대해서는 외우실 필요 없고, 아 화살표가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바로 보시느냐, 우리 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조직 파트 한번 보도록 하죠. 조직.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우선 쿤츠, 브라운, 구텐베르그, 알렌 등 다양한 학자들이 개념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집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조직의 개념으로 써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다양한 학자들이 교집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뭐죠?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함께 추구해야 되는 그 커먼 골이 있는 거. 그리고 자, 체계화된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계화된 구조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짜임새 있게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스템 하에서 커뮤니케이션 빈번하게 하는 협동관계라는 거예요. 협력관계라고 하는 건 도움을 주고받는 협동관계다. 그런데 이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맞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일정한 조건에 맞게 알맞게 변화를 이제 도모할 수 있는 사회 집단이다. 즉 공동 생활을 하는 구성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의 주요한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키워드 계속 이제 나열만 하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방식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연기 때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느냐? 전문가일수록 키워드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누구죠? 표창원 프로파일러라든지 아니면 앙드레김 생각을 해보세요. 뭔데 계속 키워드만 얘기하고 뭐라는 거야? 뭐 이런데 희한하게 이제 의사소통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가 다양한, 지금 보시는 뭐 알렌, 구텐베르그, 뭐 쿤츠,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공동의 교집합을 추려가지고 조직의 이제 개념, 조직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왜 등장했느냐?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결국 조직은 왜 만들어지게 되느냐?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책에 특히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자, 쌍가로 1번이 분업, 그리고 쌍가로 2번이 거래비용 이론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분업은 왠지 아시겠죠? 그렇죠? 직무를 세분화해서 쪼개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부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쪼개서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 이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노동의 분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래 비용의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거래 비용 우리가 어디에서 봤었죠? 조직 파트에서 봤었습니다. 552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552페이지. 552페이지가 바로 시장과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래 비용 이론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딥하게 이제 공부할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552페이지. 552페이지가 바로 거래 비용 이론. 자, 거래 비용 이론은 시장과 위계 이론 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거래비용 이론을 한마디로 개념 정의를 하면 뭐죠? 그 수많은 형태의 조직이 그 지금 모습으로 유지하는, 존속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비용을 낮추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요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삼성, 뭐 현대, SK, 많은 조직들 뿐만 아니라 작은 점조직, 진짜 완전 점과 같은 소규모의 조직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규모 조직부터 소규모 조직까지 많은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형태로 각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그 형태가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래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래비용 이론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직 파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거래비용 이론이, 그러니까 그게 경제학이 접목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효율적인 건데, 효율적인 게 아니라 결국 수많은 조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 형태가 바로 거래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얘기하죠? 바로 시장과 위계 이론 또는 거래 비용 이론에서 이거 한번 훑어봅시다. 우선은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1937년에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거래 비용의 개념이 뭐죠? 두 주체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주체 간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체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반 비용, 이게 이제 거래 비용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자, 여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설명을 하죠. 자, 뭘 설명을 하죠? 조직이 위계라고 하는 하이라키를 활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딱 코즈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코즈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윌리엄슨이 뭘 주장하게 되죠? 맞아. 여기까지가 이제 맞고, 자, 특히 기업의 효율적인 경계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계 범위. 효율적인 경계 범위로 메이크 하는 게 더 저렴한지 아니면 바이 하는 게 더 저렴한지,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조직의 형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윌리엄슨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드는 게 뭐냐? 구내식당입니다. 그렇죠? 우선은 기업이 계속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구내식당이 필요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일 때가 필요한데, 내부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더 쌀까? 아니면은 외부의 어떤 음식점이랑 네트워크를 맺는 게 더 쌀까? 또는 이제 케이터링 하는 게 더 쌀까? 고려를 하는데, 자, 기업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뭐 때문이다?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552페이지 그리고 5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거래 비용의 최소화라고 해서 우선 반가로 1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교환과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시장 실패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문단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은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원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 지점에서 그게 적정 가격이 되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선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반가로 2번 한번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이때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게 바로 뭐다? 위계계층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이라키를 활용하는 게 가장 싼 방법이다 라고 코지가 얘기를 했고, 이걸 더 확장을 해서 기업의 효율적인 경계 범위, 운영 양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윌리엄슨입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성, 효율성을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분업을 하는 것도 이제 좋긴 한데 결국은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바로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여기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5페이지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280페이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80페이지에 한번 펼쳐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집단 형성의 이유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유형 또는 이제 집단 형성의 이유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형성의 이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자, 273페이지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273페이지가 집단의 순기능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은 개인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 집단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또 어디 보시면 되느냐? 284페이지 5페이지 한번 펼쳐 보세요. 284페이지 5페이지.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게 경제적인 욕구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제 사회적인 욕구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특히 호만스가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조직이 행한 그 행동을 보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교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이나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능이 바로 뭐가 있다? 비교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비교 본능 때문에 조직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 형성이라고 하는 게 특히 사회적 범주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공통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 형성이라는 이유로 조직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뭐가 있느냐? 집단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직을 형성을 해서 다수의 공통의 목표를 도모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 속성 네 가지는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냐면 개념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공동의 목표, 그리고 분업, 그리고 통합, 그리고 권한 체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결을 한번 해보면, 자, 권한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각각
역할을 할당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누고, 그리고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합, 연결을 해서 뭘 한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러한 이제 로직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눠주고 통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기본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좀 공부를 해 볼 텐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공부의 내용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우리 15분 이제 쉬고, 조직의 목표, 조직 효과성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